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 성당에서 어젯밤 신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당 성당 관련 감염자는 가족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미사에 참석한 교인 620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단검사를 받은 460여 명의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침방울만 코로나19 감염의 경로로 봤던 세계보건기구가 공기 전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온 세계보건기구 WHO를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WHO는 물론이고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 맞서 국제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과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어제 JTBC 뉴스룸에서 강남집을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노영민 비서실장도 해당 주택을 파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올해보다 16.4% 올린 10,000원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와 8,410원으로 오히려 2.1% 삭감하자는 경영계의 입장이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투자처를 속이고 펀드 자금 수천억 원을 모은 혐의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를 포함한 주요 연루자들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교회와 사찰에 이어 성당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 성당에서 어젯밤 신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원당 성당 관련 감염자는 신자 6명과 가족 2명 등 모두 8명입니다. 네, 최근에 미사에 나왔던 인원이 620명 정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강버들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 성당 앞.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신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최근 미사에 참석한 620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성당에 선별진료소를 차렸습니다. 원당 성당 교인이 처음 확진된 건 지난 2일입니다. 증상이 발현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마지막으로 성당에 와 교인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교인과 식사한 또 다른 교인이 그제 확진되고 이들과 소모임을 가졌거나 같이 미사에 참석한 교인 4명이 어제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일 확진된 교인의 딸과 손녀도 3일 확진된 상황입니다. 확진된 신자들 중 몇몇은 증상이 있는데도 미사에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 파티마 성당에 가기도 해 파주시는 이날 이 성당 방문자는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확진자 추가 발생 우려가 큰 가운데 어제 검체 채취가 끝난 원당 성당 교인 463명의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침방울 등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만 인정했지만 집단 감염의 사례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WHO는 현지 시간 7일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 침방울 같은 비말 감염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사례가 나왔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airborne transmission and aerosol transmission as one of the modes of transmission of COVID-19. 그동안 WHO는 바이러스가 기침과 재채기 등에서 나온 비말로 전파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 과학자 239명이 공기 전파도 추가해야 한다며 WHO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집단 감염을 예로 들면서 홍역이나 결핵처럼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최소 1m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한 WHO의 예방 수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WHO는 공기 감염을 확신할 수는 없다며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o be open to this evidence and understand its implications
regarding the modes of transmission. WHO는 조만간 지금까지 나온 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바이러스의 최초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의 현지 조사팀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온 세계보건기구 WHO를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WHO는 물론이고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 맞서 국제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의 WHO 공식 탈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는데 결국 전격적으로 이뤄졌군요. 탈퇴 소식,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 민주당 소속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이곳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트럼프 행정부가 WHO 공식 탈퇴를 의회에 통보했다가 트윗으로 처음 알렸습니다. 이후 미국 언론들이 이 트윗 내용과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국의 탈퇴서가 제출이 됐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1년이 걸릴 것이라는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네, WHO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혹시 공식 반응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이 미국의 공식 통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미 USA 투데이가 전했습니다. 타릭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추가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당혹감 속에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WHO를 향해서 중국 편향적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탈퇴 카드를 끝내 실행에 옮겼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 논구와 함께 WHO의 대처 실패론도 함께 겨냥해 왔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중국 편향성을 30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끊는 것은 물론 탈퇴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서한을 WHO에 보냈는데 결국 막다른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 같은 지적과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네, 미 의회 내부에서는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미국인의 생명이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재단에서도 근시안적이고 명백히 위험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는 미 대선을 넉 달도 안 남겨둔 시점에서 위기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산과 대처 실패론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학교 개학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바이러스는 곧 사라질 것이고 경제는 정상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 조치의 하나로 학교 개학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We want to reopen the schools. Everybody wants it. The moms want it. The dads want it. The kids want it. It's time to do it. 이와 관련해 미 최대 교원 노조인 전국교육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유행 과정에서 한 번도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비판하고 학교를 언제 다시 열 것인지는 전문가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최근 부동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강남 집을 팔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어제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자 노영민 실장은 강남 집 매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의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놓고 합당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요. 합당한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합당한 조치를 두고서는 강남집을 팔면 좋겠다고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십몇 년째 아드님이 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 실장에 대한 여당 내 비판은 이 의원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노 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도 파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실장은 앞서 충북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놔 지난 5일 구두 계약을 마친 바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매각하라는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다주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관료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아예 직무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법은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토록 하자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까지를 처분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을 하고도 논란을 남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관료 가운데 다주택자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기의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기피를 해야 그래도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파악에 돌입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민주당사를 찾아 1주택 외에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지키라고 항의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 의원들의 1주택 서약 이행 시기를 기존 2년에서 더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 어제도 있었는데요. 앞서 회의에서 노동계에서는 10,00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에서는 삭감안을 냈었고 신경전은 어제 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회의가 이제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는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낼 것을 위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회의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지금 없어서 빚으로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 1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0,000원, 경영계는 2.1% 내린 8,410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일주일가량 시간을 주고 수정안을 내달라고 했지만 양측 다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5시간의 마라톤 회의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은 결국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양측에 9일까지는 수정안을 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양측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위원장이 정한 심의기한은 13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안을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펀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어젯밤 구속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부실 사모 사채 등에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매가 중단이 된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데요. 검찰이 수사 인력을 더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젯밤 발부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검찰에 고발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나타난 대응 등을 볼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대 주주인 이모 씨와 회사 이사 겸 변호사인 윤모 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연 3%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서류를 위조해 대부분 대부업체나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는 지난달부터 1,000억 원이 넘는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만기를 앞둔 4,100억 원가량의 펀드도 회수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김 씨는 영장 심사 자체를 포기했고 나머지 공범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옵티버스 펀드 사기 특별수사팀을 꾸려 투자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년 전 다른 사건으로 해외로 도주한 전 대표는 물론 펀드 판매와 관리 기관도 조사 대상입니다. 옵티머스의 고문 등으로 이름을 올렸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됩니다. JTBC 최기진입니다. 네,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가벼운 독감이라는 말도 이전에 했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에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지 시간 7일 브라질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됐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고 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의료진은 6일 확진 판정이 나온 뒤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했고 지금까지 2차례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를 활보하며 지지자들과 꺼리낌 없이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인터뷰에서도 중간에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등 마스크를 기피하는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경제 회복을 더 강조했습니다. das consequências do vírus que você tem que se preocupar. Mas a vida continua. O Brasil tem que produzir, você tem que botar a economia para rodar.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현재 관저에서 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잘 회복되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잠재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virus doesn't really know who we are, whether we're prince or pauper. We're equally vulnerable, and I think what it really highlights is our collective vulnerability to this disease.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이달 첫날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홍콩 보안법 소식이 더 들어온 게 있는데요.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콩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들어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이 법을 집행할 홍콩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지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6일 홍콩 보안법에 따라서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콩 보안법 7개 시행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홍콩 보안법 사건 관련 장소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 명시가 되지 않아서 경찰의 임의적 해석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홍콩 보안법 피의자의 도청, 감시, 미행 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업체는 경찰의 콘텐츠 삭제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만일 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2년 징역형 혹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이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그 우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미국 시민한테 영향을 끼친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 연방 검찰은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초국가적 범죄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대배심은 2018년 8월에 손 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국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려서 국내외에서 비판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갈짓자 행보를 걷고 있다며 정책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전문성이 전혀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지사를 단독으로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왕 도전한다면 단단히 준비해서 제대로 하라며 당에서도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 돌아온 국군 포로 2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승소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우리 법원이 손해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원고 측은 법원에 공탁된 북한의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리베이트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 제약업체 JW 중해제약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을 한 경찰이 관련 회계장부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쌍용차가 이달에 갚아야 하는 대출 900억 원의 만기를 산업은행이 올 연말까지로 연장해줬는데요. 관건이었던 외국계 은행과의 협의 문제를 쌍용차가 최근에 해결하면서입니다. 대주주가 지배권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불안한 부분들은 있어서 연장 기간은 6개월로 짧게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일요일부터 중국 난징 노선 운항을 재개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단됐던 한중간 노선을 다시 운영하는 건 아시아나가 처음입니다.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는 중국 노선은 4개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소란을 일으켰죠. 이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부가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관련자를 찾고 사건에 연루된 장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수만 개의 영상을 판매한 혐의인데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4년 전 이혼한 뒤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것이 고소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아동복지법을 공부한 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국내 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한탄강 일대입니다. 아우라지 백예용암, 보석정, 제인폭포를 포함한 26곳이 지질문화 명소로 등재가 됐습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오는 22일부터 3주 동안 열립니다. 베토벤 탄생 50주년을 기념해서 베토벤의 곡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해외 연주자들은 극소수로 참가를 하고요. 각자 자동차 안에서 콘서트를 보는 방식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남과 북을 오가며 활동한 영화인들을 조명하는 기획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해방기에 만들어진 영상 등을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사실감을 높였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에 온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오늘부터 일정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 예방에 이어서 외교차 간 전략 대화를 이어가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북한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 최수천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경주시와 경주시 체육회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합니다. 열흘 동안 진행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일요일부터는 없어지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나흘 동안 약국 같은 기존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경상 내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에 강원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오겠고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광주 21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예정이던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이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었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례적으로 일련의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경찰서 박모 경위는 지난달 1일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징계를 기다리던 박 경위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난 3일 숨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감찰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심은 규정을 벗어난 별건 감찰입니다. 경찰청의 감찰 첫날 박 경위가 남긴 메모엔 음주와 관련 없는 업무비 사용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일부 동료도 무리한 감찰이 화를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별건으로 이제 보안계 근무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아마 해서 공동 횡령으로 엮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서장이 팀장들에게 직원의 음주 성향을 점수로 만들어 제출하게 한 의혹도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써내가 이게 오후 담당자가 아닌 팀장들도 많이 괴로워했죠. 개인의 음주 성향 이걸 쭉 체크리스트를 해서 위험도가 영계냐, 내계냐, 우계. 박경희의 유서엔 심한 자책과 불면증, 괴로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는 시선이 너무 안 좋았다고, 그 시선이 너무 힘들다고. 고성경찰서는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이례적인 경찰청장의 지시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오수 1터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와 소렌토에 타고 있던 4명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해안가 갯바위에서 68살 A씨가 쓰러져 있는 걸 행인이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대원들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발견 당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목포해경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인근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구조물이 파손돼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광산구 월전동의 한 교차로 주변에서 화물트럭이 KTX 철로가 설치된 다리 주변을 보호하는 철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통행 높이 제한을 안내하는 구조물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조물이 원상복구되는 오는 12일까지 해당 도로 일부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6일 새로운 첩보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이란의 핵시설 단지 등에서 잇따라 화재나 폭발이 일어난 것과 맞물려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4시쯤 이스라엘 중부 팔마힘 공군 기지에서 첩보 위성이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새로운 첩보 위성 오페크-16을 우주에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첩보 위성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16년 9월 오페크-11을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오페크-16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발사한 오페크 계열 첩보 위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새로운 첩보 위성의 주요 목적이 이란 핵시설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감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적국에 대한 감시가 목적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אנחנו לא מרפים לרגע מהמאמצים שלנו בנושא הביטחון. ההצלחה של הלוויין אופק 16 מגדילה מאוד את היכולות שלנו לפעול נגד אויבי ישראל, אויבים קרובים ואויבים רחוקים כאחד. היא מרחיבה מאוד את היכולות שלנו לפעול בים, ביבשה, באוויר וגם בחלל. 이스라엘의 새로운 첩보 위성 발사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이란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발과 화재 사고입니다. 지난달 26일
군 기지가 있는 지역에서 산업용 대형 가스탱크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에는 테헤란 북부에 위치한 보건소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일에도 나탄즈 지역에 있는 핵시설 단지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 사고가 아닌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노린 이스라엘의 공격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صنعت هسته‌ای ما صلح‌آمیز هست و به رغم میل و خواسته بدخواهان و دشمنان ایران قابل توقف هم نیست. 이란 정부는 나탄즈 핵시설 화재 사건에 외국 세력이 관여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보복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학회장을 맡고 있는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광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새로운 첩보 위성 오페크 16을 발사한 주요 목적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감시라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사실 예정이 없었던 이 스파이 위성 오페크 16을 인공위성을 쏘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이란 외에는 특히 이제 나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의 정적 국가를 다 감시하기 위해서 이 위성을 쏘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의 감시, 특히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위성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은 88년부터 이 위성을 쏘았고 현재까지 11번의 위성을 쏘았고 2번은 실패하고 거의 다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말고는 다른 국가는 사실상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란 나탄즈 지역에 있는 핵시설 단지 등에서 잇따라 화재와 폭발이 일어난 것도 심상치 않아 보여요. 단순 사고가 아닌 이스라엘의 공격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추정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많은 언론이나 또 아랍 국가나 아니면 이란도 역시 의심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이 정도의 어떤 대규모 폭발, 특히 나탄즈 핵시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이버 공격이 아니고 완전히 건물 자체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폭격을 맞은 듯한 아니면 폭발물을 설치해서 터뜨린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런 사보타지 즉 의도적인 파괴행위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 말고는 또 다른 국가가 있을까? 사실상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들고요. 네. 그 외에 나탄즈 시설 말고도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여러 군 관련 시설이라든지 가스 시설이라든지 미사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90%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 외에도 다른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이번 폭발 작전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네,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은 아주 높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이스라엘 미국과 뜻을 모아서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도 압박하고 있고요. 이란이 어떤 대응을 할지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 더욱 높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제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가 10월 18일이니까 그때 해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이 금수 조치가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엔 안보리로 가야 되는데 안보리에서 러시아나 이란이 이 안보리 결정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재연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외교적인 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이 긴장 관계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벌써 2011년 이후부터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이란 혁명수 부대들이 가서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거기를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보이지 않게 또 사이버 공격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향후 계속해서 중동 지역의 어떤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우리도 예의주시하면서 이 지금 정세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건국대 연구교수였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199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전 총리. 그는 이란도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우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친구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과 이루는 것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늘 전운이 감돈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만 들려오던 이스라엘과 이란이지만 평화를 이루는 길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 논란이 일어섰던 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군의 감찰 결론은 부대 차원의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부대원이 이 감찰이 부실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부실했다는 건지 그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공군이 발표한 최모 상병 특혜 의혹 감찰 조사 결과입니다. 뒷부분에서 전임 부대장이 최 상병의 부모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부대장에 대해선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최 상병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부대원 A씨는 현직 부대장의 접촉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JTBC가 확인해보니 현재 부대장은 부모와 통화를 하고 부대 밖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군도 감찰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결과 발표 때는 뺀 겁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해당 부대장이 병사 상태 때문에 부모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만났다며 만남에서 청탁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급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다 기자들의 질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군 감찰 결과에는 최 상병의 모낭염 등 피부질환 때문에 간부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세탁물을 전달해줬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하지만 A씨는 좀 다른 주장을 펴니다. 지난해 12월 2주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단이 내려진 걸로 아는 만큼 5월까지 빨래를 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공군은 9차례 외래 진료 외출에 대해서 부서장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타령은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외출증의 미비를 지적합니다. 간부 외출증에 동행하는 해당 병사의 이름을 안 적은 경우도 있고 특별외출 이후에 진단서를 기한 내에 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규정 위반이 분명한데 감찰 결과에 이 부분이 빠진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최 상병의 부대를 찾아가서 부대장에게 관련 얘기를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부대에는 방문 기록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오후 4시쯤 전 공군 참모차장인 비 예비역 중장이 최모 상병이 근무 중인 서울의 모 공군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곳 부대장과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비 중장은 부대장과의 30여 분 대화 끝 무렵에 최 상병과 관련된 얘기를 꺼냈습니다. 부대장에게 관리 문제가 있어 힘든 것 같은 병사가 있지 않느냐 소문이 좀 있더라고 하자 부대장이 누구 얘긴지 바로 알아듣고 부대에서 잘 조치하고 있다고 답하더란 게 비 중장의 주장입니다. 해당 부대 측도 비 중장이 부대장과 대화 말미에 부적응 병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앞서 최 상병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부대장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 중장이 최 상병의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됐고 왜 소속 부대장에게 그 얘기를 묻게 됐는지 궁금해지는 상황. 이에 대해 비 중장은 아는 병원장이 지난 5월에 전화를 걸어와 최 상병의 우울증 얘기를 하며 부대 조치와 관련해 하소연을 해서 듣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났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부대장을 걱정해 부대 운영을 잘하란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 상병 얘기를 해준 병원장이 최 상병 부모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방문 당시 비 중장은 부대의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대 측은 JTBC에 초병이 실수로 누락한 걸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감찰 결과 발표에는 없는 내용들 중에 공군이 알고는 있었다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발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는지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공군 본부는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공군 본부는 해당 부대장과 최 상병 부모의 만남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부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상병이 5월 말 죽고 싶다며 부대에서 소동을 부렸다면서 이 때문에 부대장이 아버지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빨래 등 최 상병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최상병의 외출증 미비에 대해서도 공군본부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4월에 외출증을 끊지 않고 구두 승인만 받은 채 외출한 게 맞다면서 규정 위반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찰 결과에서 뺀 데 대해선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상병의 외출 시간이 유독 길었다거나 외출 후에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 등도 모두 수사가 필요해서 발표에선 빼놨다는 겁니다. 공군본부는 또 지난해 12월 2주 진단을 받은 최상병에게 빨래를 5월까지 해다 준 점에 대해선 피부병을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진단서상 기간에 국한해서 볼 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하지만 고 최숙현 선수와 고등학교 때 방을 함께 썼던 친구의 기억은 다릅니다. 엉덩이와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 선수의 아버지는 감독이 강요해서 엄마가 딸을 직접 때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맞았다는 사람이 15명에 이르지만 가족들아 금이라도록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도 선수도 때린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최숙현 선수와 기숙사방을 같이 쓴 친구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감독에게 맞고 들어온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뺨이 부어있거나 엉덩이 같은데 빠따먹거나 걷어 차이거나 몸에 멍이 좀 있었어요. 그런 날마다 함께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룸메이트의 말에 따르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 경찰도 최숙현 선수가 고3 때인 2016년에도 김규봉 감독이 때린 정황을 확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본 입장으로서 좀 많이 어이없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김 감독이 어머니를 불러 최숙현 선수를 직접 때리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신 못 차린 이런 애들은 엄마가 좀 때려야 된다 하면서 때리라 그래갖고. 최 선수 아버지는 부인이 딸을 때리는 모습을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선수가 지켜보고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는 팀 닥터라며 폭행을 주도했던 안모 씨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떠나기 사흘 전에 경주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지금까지 안 씨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팀닥터라 불린 안 씨는 가장 주도적으로 선수들을 폭행했습니다. 이빨 깨물 이거 뒤로 돌아 이빨 깨물 이미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가 삶을 던지기 사흘 전 경주경찰서에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전달했는데 3장짜리 진술서에서 술을 먹고 때렸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렸던 걸 기억한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선 안 씨가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고인 최숙현 선수 핸드폰을 무조건 입수를 해갖고 물에다 빠뜨리든지 제거하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그 안 씨가 폭행 사실이 기록된 최 선수의 휴대전화가 본인에게 위험할 거란 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 씨는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경주시 체육회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도 징계를 피했습니다. 형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 등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를 재시킨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씨처럼 고용 주체가 애매하거나 소속이 불분명해 사각지대에 있는 유령 신분인 경우 향후에도 고발 조치만 가능할 뿐 즉각적인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오늘은 오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이어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고 약식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대북 메시지를 들고 왔을지 주목됩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7개월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 가장 큰 게 뭘까요? 예, 비건 대표는 현재 대북정책 특별대표이자 부장관이기도 네. 합니다. 작년 12월에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부장관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온 목적은 한미 간의 현안을 이제 논의하고 또 비핵화 협상이 중단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난 뒤에 뭐 약식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온 목적이 한미 간의 협의, 전략 대화 목적도 있지만 지금 이제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좀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북한이 이제 대남 적대 관계 선언한 이후에 점차 대미 관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뭔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건 대표가 서울을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을 공개하면서 함께 밝혔던 내용이 있습니다. FFVD,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용어인데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 이걸 FFVD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꺼낸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제 그 북한을 이제 그 대화를 이제 제안하면서 미국의 기존 입장이 이제 변하지 않았다는 네.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미국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을 볼 때 그 비건 대표가 아마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이제 미국 내 여론에서 보면 특히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뭔가 깜짝 쇼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깜짝 쇼를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북한에 대폭 양보를 하지 않겠냐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비건 부장관은 이런 어떤 미국 내의 어떤 여론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인 FFVD를 이제 재천명하고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10월 서프라이즈 이벤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현재로서는 그 미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이제 작년 10월 5일 그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실무회담에서 김명철 순회대사가 요구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군사연습이 중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쟁 무기의 반입 중지입니다. 이 두 개 요소가 충족된다면 그러면 비핵화 협상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재 완화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내놓아야만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그 스몰딜을 넘어선 빅딜의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미 대선을 앞두고 지금 판세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깜짝 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 그 우리 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비건 부장관이 우리 측과의 어떤 논의 결과에 따라서 뭐 실무회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비건 부장관이 어제 서울에 도착한 날 아침에 말이죠. 북한의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접촉에 나서지 않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7월 4일 날에도 최선희 제일 부상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내건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 군사 연습이라는 부분을 지금 내걸고 있기 때문에 중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라고 보고요. 특히 방금 이제 앵커도 얘기하셨듯이 비건 부장관이 워싱턴을 떠나오면서 북한이 원하는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한 언급이 없이 네. 오히려 FFVD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강한 거부감을 이제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화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제 오늘 이제 예정돼 있는 한미 전략 대화, 특히 이제 조세영
제1차관과 비건 부장 간의 회의 내용 중에서 만약 한미 군사연습 문제가 전향적으로 조치가 된다면 별도의 대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측의 대북 전담 핵심 인물이죠. 앨리슨 후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입니다. 평소에 항상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 동행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행 명단에서 빠졌고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앨리스 후커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그 외교부랑 이제 청와대 관련 이제 인물인데, 그렇죠. 백악관에 이제 그 후커 보좌관이 선임 행정관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그분이 이제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북한에 보낼 메시지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그 북한은 자신들이 요구한 전제 조건을 충족되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비건 대표는 만나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미 양자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후커 보좌관이 왔을 때 특별한 어떤 그 임무가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이제 한미 간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 군사 연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북한이 요구한 대로 중지한다면 대화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소규모라도 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고민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예정대로 정상적인 규모를 한다면 북한이 당연히 대화를 거절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북한의 판단보다는 우선 한미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실무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리 차원에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대화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여러 차례 미국과의 어떤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일치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핵실험이나 ICBM에 대한 어떤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여전히 북한으로서도 미국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화 의지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자신들이 지금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양보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번 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이 대선 이후에 그런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하자 일본 아베 정권이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 확실하게 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WTO 사무총장 선거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多角的貿易体制の維持強化に向け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できる人物であ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その観点から日本としても選出プロセスにしっかりと関与してまいりたい。 선출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특정 후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이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말 이미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주요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끈 인물이라는 점은 특히 걸리는 대목입니다. 일본으로선 이해 당사국에서 WTO 수장이 나오는 걸 결코 반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까지 유력 후보였던 유럽연합 출신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유 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인 사무총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본의 견제는 더욱 노골화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4년 전 미국 전역에 충격을 안기며 미국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대 방송사 폭스뉴스 내에서 나왔던 앵커들의 성폭력 폭로였는데요. 이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오늘 개봉을 합니다. 개봉 영화 소식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Freaking phenomenal on your network. I could pluck you out and move you to the front of the line, but I need to know that you're loyal. I need you to find a way to prove it. 해고된 앵커, 간판 앵커, 그리고 앵커를 꿈꾸는 후배. 한정된 자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방송사 여성 앵커들이지만 손쉬운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보겠다는 이 방송국 회장에 대항해서 힘을 합한 건데요. 거대 권력에 맞서서 함께 손을 잡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들. 과거의, 현재, 또 미래의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말이 참 무겁게 전해지는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믿고 살게요. 그냥 잊혀지지 않을 거야. 살아나가는 사람이 없을 거라니 오싹해지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모이게 된 5명의 인물들이 제한된 시간 속 밀착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부천영화제를 휩쓴 영화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한 독립영화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박찬욱, 김기덕을 잇는 잔혹미학이라는 호평을 받은 이동구 감독은 이 팡파레라는 제목에 대해서 축제와 전쟁의 시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 개봉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역시 내일 개봉하는 중국 영화 한 편도 있는데요. 힘든 가정 형편에서 오직 명문대에 들어가는 게 꿈인 한 소녀는 학교 폭력으로 세상을 등진 친구를 위로했다는 이유로 집단 괴롭힘의 희생양이 되고 비슷한 상처를 지닌 소녀는 이 소녀를 지켜주기로 다짐합니다. 如果可以的话，保护世界。那说好了，你保护世界，我保护你。 이 영화가 나오면서 중국 내에서 학교 폭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요. 법을 만드는 것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묵직한 울림을 주는 영화 소년 시절의 넛까지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민투표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가 되고 있죠. 교육청에도 도입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교육 관련 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이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중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이는 근거가 마련된 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지자체에서만 실시되던 주민투표가 교육청에도 도입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 관련 업무에도 시민의 직접 참여가 보장됩니다. 보통 반대 여론이 심한 사안이 주민투표에 붙여진을 감안하면 외고와 자사고 폐지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가 교육감의 권한에 해당되는지 국가에 위임된 업무인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민투표 대상을 추후 조례로 정해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령합니다. 이어서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온 어제 북한은 미국과 마주 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을 하나 전했는데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고요? 네, 따로 없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서 금수산 궁전에 참배했다고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참배 사진에는 미사일 분야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맨 앞줄에 서서 높아질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북미 관계와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없던 걸로 전해집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인데 그 사이 북한이 관련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서울 31도, 대구 32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 성당에서 어젯밤 신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당 성당 관련 감염자는 가족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미사에 참석한 교인 620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단검사를 받은 460여 명의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코로나 감염 경로로 침방울만 인정했던 세계보건기구가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걸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를 더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온 세계보건기구 WHO를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WHO는 물론이고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 맞서 국제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부터 우리 측과 한미 간 현안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잇따라 만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